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반년 만에 3,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도 넉 달 새 최저치입니다. 인플레가 경기 발목 잡겠다는 우려에다가 중국 헝다의 주식거래 정지 사태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시총 상위 종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알던 병인데 진폭이 크네요. 그간 열린 증권 계좌가 무려 5천만 개, 국내 성인 인구 4,300만 명을 웃도는데 실제 거래 중인 활동 계좌만 1,500만 개가 넘으니까 증시는 이제 전 국민의 이슈란 얘기죠. 날씨처럼 증시 전망도 당분간 흐릴 것 같습니다. 다만 패닉셀 시점인지엔 회의적인데요.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차분하게 전문가들 의견 들으면서 대응해 가시죠. 10월 6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착공 지연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땅에 아직 집들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대책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는데 첫날부터 1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어떤 상품들을 내놨길래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한 걸까요? 디지털 뉴딜 관련 정책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속도를 붙인다. 오랫동안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온라인 쇼핑 성장세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부터 오늘 우리 장까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국감장에 나타났는데 한 주간의 국내외 IT 관련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규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탐사,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MZ세대 연예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요즘 뜬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 어떤 AI인지라고 해야 할까요? 광고 시장의 흐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코너나 순서가 좀 달라졌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들으시기에 더 나은지 아니면 종전이 낫다 여러 가지 의견 좋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방송에 반영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됐습니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녹용, 간기능 개선제, 알로에즙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매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이동 이미 자제하고 계시죠? 되도록이면 집에서 안전하게 시간 보내시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뱅크, K뱅크가 먼저였군요. K뱅크, 카카오뱅크 나오고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다시 한번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화제가 될 만한 뉴스가 꽤 많았던 모양이네요. 네, 이 토스뱅크가 이제 어제죠.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세 가지 상품을 내놨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그리고 수식 입출금식 통장, 체크카드 이렇게 내놨는데 이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개인 신용대출이었는데요. 신용대출 금리는 연 2.76%에서 최대 15%인데 이 눈길을 끄는 게 최대 한도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네, 이 지금 현재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K뱅크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5천만 원인 거를 감안하면 이 역대에서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파격적인 수준이고요. 네, 이 2억 7천만 원이라는 게 다만 개인별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해서 대부분 시중은행이 최대 한도를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인 상황이어서 이 토스뱅크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고소득자 소유가 몰릴 수가 있다라고 업계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대출뿐만 아니라
입출금 수시로 할 수 있는 예금 통장도 연 2.0% 금리를 주기로 했는데 이거 역시 역대 최고 금리여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들은 대출 총량 유지 때문에 우리는 꿔주지도 못하고 금리도 많이 못 올려준다 이런 입장인데 토스뱅크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초기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토스뱅크는 이게 단기간에 예금 통장을 많이 늘려서 대출 영업을 강화해서 좀 초기에 소비자들을 많이 모으겠다. 이런 상품을 내놓은 건데 이게 계속 가능하겠느냐. 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 연 2% 금리인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 금리는 원가인 거고 대출 금리는 판매가를 뜻하는데 이 원가인 대출 금리는 판매가인 대출 금리는 시중 은행 수준인데 원가인 예금 금리는 제2금융권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서 네.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대출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에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가계대출 총량 5천억 원으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이 대출 얼마나 늘릴 수도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개업 효과인지 앞으로도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고요.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었을 거다 예상은 했는데 통계로 입증이 된 모양이네요. 네, 통계청이 어제 온라인 쇼핑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 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5조 7,690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8% 늘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이고요. 또 6개월 연속 15조 원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쇼핑 중에서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은 돈이 쓰였습니까? 네, 지난해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식품 부문인데요. 거래액이 2조 8,20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한 31% 정도 늘었고요. 서비스 관련 거래액도 3조 9,498억 원으로 28%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에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배달시켜 먹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또 최근에 농수산물 물가가 오르면서 이 식품 관련 거래액이 크게 늘어난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온라인 쇼핑 가운데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크게 늘어서 지난 8월 기준으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1조 4,585억으로 지난해보다 22% 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콘텐츠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증가했습니까? 네, 이거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통계를 내놓은 건데 이 뭐 넷플릭스, 웨이브처럼 스트리밍으로 영상 볼 수 있는 OTT 서비스 이용률이 지난해 66%로 전년보다 한 14%포인트가량 늘어난 거고요. 온라인 교육 이용률은 지난해 98.9%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스뱅크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도 많이 늘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수가 지난해 3,103만 개로 전년보다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어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결국 집값 잡을 전공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이 과정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장기 미착공 상태인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면적으로 치면 여의도보다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공주택 공급 방식 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기원입니다. 네, 의원님. 정부가 그 공공주택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 못한 데가 꽤 많은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에 10만 5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 26만 3천 가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인 433만 제곱미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약 5만 4천 가구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요.
인천이 1만 가구, 서울 2천 가구로 전체의 63%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 위례 택지지구 A1 14블럭이 2015년 12월에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주관기관 선정 문제로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평택이잖아요. 근데 고덕 신도시도 미착공 물량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예, 많습니다. 그 평택 고덕 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럭 7천여 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약 절반인 3,600가구가 들어설 땅은 현재 조성 중으로 6년 이상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의 장항, 광명 하안, 성남 복정, 과천 주암지구 이런 데서도 조성공사나 보상난항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의원님 계속 집이 부족해서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가 공공임대 늘리자고 하는데 착공이 지연되는 원인이 뭡니까? 네, 가장 주된 이유는 부동산 수급에 대해서 잘못 예측한 게 있고 또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또 많은 민원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 착공 지연으로 사전 청약하고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집이 부족하다 이 문제도 있고요. 직접 집을 지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내놨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예, 국토부와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03만 가구 중에 4만 2천 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2만 5천 가구는 6개월 이상 빈집 신세입니다. 그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행복주택이 전체 한 6만 7천여 가구 있는데 그 중에서 미임대가 한 11% 정도 되고요.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도 5만 5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그 작은 평형일수록 미임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수요는 많지 않은데 소형 평수 공급이 많아서 수요 예측의 실패로 풀이됩니다. 요즘에 그 주택 수요는 양질의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게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항상 딜레마가 있는 게 하나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지으면 여기 한 칸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즉 평수를 좀 좁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택 공급 계약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는 수요가 없거나 또는 지방 정부의 협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착공이 지연되고 또 그게 준공이 되더라도 입주자가 안 나오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수요 예측이 중요한데 자, 네. 그러면 전국에 어쨌든 전세금까지 급등을 하고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개월 사이에 13% 이상 올랐습니다.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공공계획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먼저 제가 국토교통위원이고 또 민주당에서 부동산 특위에서도 활동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데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 계획은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간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서 공급이 안 된 그런 사례와 원인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은 그 3기 신도시 그리고 2사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로 차질이 생길 그럴 위험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총 205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180만 호는
수도권에서 공급될 계획입니다. 네. 이게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이제 도움이 될 텐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여러 가지 수요 예측 방법이 있을 텐데 실수요자들을 많이 인터뷰해 주시는 그런 노력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참 다양한 의견이 많으신데 증시 관련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 증시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간밤 뉴욕 증시는 올랐죠? 네, 오르긴 했는데요. 미증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이 지출 법안 금액을 1.9에서 2.2조 달러 사이로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정지출 합의 기대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하락에 따른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된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여기에 예상을 상회한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훌쩍 상회하면서 금융주도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관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미중 간의 마찰이 좀 불거지면서 상승물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마감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은 항상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정도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최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독점금지법 강화 이슈도 있었지만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날 미증시 마감 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인프라 관련 표결을 10월 31일로 미루면서 본격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여파로 지난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 진보주의자 그룹과의 회의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법안 금액을 2조 달러 내외로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증시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만친 민주당 상원 의원의 경우는 1.5조 달러 이상은 거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발언에 관련 규모 지출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의 회의 이후에 3조 5천억 달러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여전히 좀 진보적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낮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부동산은 약간 기울었는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건 어떻게 돼갑니까? 또 뭐 비슷한 건데요. 종합해 보면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크게 보면 이런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1.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 그다음에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 지출 법안 이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조 달러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진보주의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 지출 법안을 먼저 승인하면 우리 승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3조 5천억 달러의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채 한도 유예 및 증액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부채 한도 이거 증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3조 5천억 달러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1.2조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법안도 통과가 되고 더 나아가서
뭐 민주당이 똘똘 뭉쳐버리면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통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만 통과만 되면 다른 이슈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 지출 법안 밑줄 쫙 긋고 3종 세트 지켜볼 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뭐 미국 증시처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는데 대형기술주도 올랐어요. 이게 좀 다른 때가 좀 다르죠. 이건 어색했어요. 네. 좀 어색하긴 했는데 대형 기술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낙폭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히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거의 1% 가까이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 막판에 이제 매물이 나왔던 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이것 때문에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지금 현재는 0.5% 내외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뭐 대형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다 어려웠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2%나 급락을 했는데 오늘 관련주들은 어떻게 회복을 좀 하는 분위기인가요?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과도한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로 한 2%,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한 3%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미국의 기업들의 어닝 시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닝 시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높은 인플레, 공급망 이슈 이게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나오면서 실적이 정말 나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견고하게 나올 거냐 이게 지금 현재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듣는다면 이번에 반등을 주게 되면 실적 전가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기술력이 뛰어나고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일부 좀 변경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숙제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지도 고민해서 살짝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필수적으로 소비할 만한 종목들. 알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크게 멀지 않은 것들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패닉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어제도 그렇고 네네. 오늘도 아마 내가 조금만 오르면 던져야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뭘까요? 일단 지금 당장 문제는 최근 하락폭이 컸다라는 점이고요. 일부 정치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를 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또 회의를 가지는데 네. 여기에서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지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뭐 좀 더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등을 주면 일부 여기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일부 변경해 놓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어제 국회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구글 코리아 사장 같은 플랫폼 관련 의장 혹은 의사 결정자들이 많이 출석을 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요. 한 주간 국내외 IT 업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뭐 3년 만에 이제 국감장에 다시 좀 출석을 했고요. 그 2018년에 나왔을 때는
포털 편집 이슈, 뉴스 포털 뉴스 편집 편집이요. 이슈가 네.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좀 의원들 질의와 좀 질타성 발언들도 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김범수 의장이 좀 대부분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정 부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네. 않았지만 그 뭐 큰 틀의 어떤 변화도 좀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않겠다, 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면 또 뭐 철수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파트너들과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걸 더 고민하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 혁신에 더욱더 도전하겠다. 뭐 이런 정도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분 100% 가지고 있는 K큐브 홀딩스라는 네. 회사가 있잖아요. 네. 가족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두고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한대요? 그 전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뭐 대표이사가 이제 김 의장의 뭐 친동생이고 네. 뭐 자녀들도 이제 직원으로 속해 있던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가족 회사 논란이 좀 일었는데요. 좀 카카오가 이제 앞서 발표한 상생 정책 일환으로 그 K큐브 홀딩스를 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김 의장도 이번 국감에 나와서 이제 좀 K큐브 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속도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데드라인이나 네.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동안 뭔가 기부하겠다거나 아니면 공헌하겠다거나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구체적인 액션 안 보였던 회사나 정치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요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K큐브 홀딩스 카카오 지분 10.59%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 김범수 의장의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빠른 속도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공정위원장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또 약간 깍두기 노릇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빅테크 규제, 플랫폼 규제가 이제 뭐 글로벌 차원에서 이슈고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예전에만 해도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좀 벤처 기업에 가까웠을 때 좀 기존의 기득권 기업들에게 도전하는 이미지가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좀 응원도 좀 많이 받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 부분을 돈 내고 쓰지 않고 네. 유료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사용자 친화적인 기업으로 꽤 오랫동안 좀 뭐 좋은 평가를 좀 받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제 이게 기득권에 도전하는 기업이 아니라 좀 중소사업자들에게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 정도 어떤 좀 파워를 가진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좀 최근 들어 좀 이런저런 갑질 논란에도 좀 휩싸이고 있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비단 좀 뭐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해서도 이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제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그 피처폰 기반의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의 모순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해서 되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대가 컸죠. 예, 그 전에만 해도 이제 이통사들 같은 경우에 뭐 50% 수수료가 50% 많게는 뭐 70%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30%가 굉장히 합리적인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이 이제 뭐 구글과 애플이 양분을 하고 시장이 이제 독과점 체제로 이제 또 굳어지면서 예전에는 좀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게 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몸집이 커지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업계 1등 이런 표현을 들으려면 그에 맞는 이 왕관의 무게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만큼 세게 규제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굉장히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황 기자님은 IT 오래 취재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 미국만큼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 좀 사실 한국에서 나오는 법안들에 비해서 좀 강도가 좀 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책 네. 정도라면 그쪽은 굉장히 지금 몽둥이 강도가 정도? 높습니다. 네. 이제 뭐 M&A 규제도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 네 플랫폼 사업자가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본인들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도 좀 제약을 가하는 장치들을 담은 법안들도 지금 상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조성욱 위원장의 얘기는 좀 지금 공정위도 지금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안을 이제 국회에 좀 발의를 했어요. 네.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닥 그렇게 뭐 플랫폼 기업을 억압하는 수준은 아니다. 엄청나게 네. 긴장시키는 법은 아니다. 억압하는 수준은 네. 아니고 나름 이제 그 뭐 또 미국만큼 강도할 이제 단계가 미국만한 그 어떤 법안을 강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한 거는 좀 어느 정도는 뭐 좀 규제는 필요하지만 좀 뭐 업계 어떤 M&A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미국보다는 그래도 좀 현실을 좀 고려한 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플랫폼 기업들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일정의 이제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부의 균형 감각을 나름대로 강조한 발언으로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최근에 페이스북이 주가도 급락하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압박 아래 있거든요. 네. 대체 왜 페이스북이 이렇게 혼나고 있는 겁니까? 뭐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좀 가장 그래도 규제의 도마 위에 오르는 그 좀 횟수가 많은 기업이 좀 페이스북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도 이제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페이스북 내부 자료와 이메일 정보들을 좀 근거로 페이스북이 그 보유하고 있는 사진 공유 앱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이게 전 세계에 네. 10억 명 이상이 쓰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이 어떤 10대 소녀들에게 정신건강에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페이스북에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들의 어떤 회사 이익을 위해 그냥 넘어갔다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되게 예민한 내용들을 폭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보도 네.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인스타그램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셀럽들한테는 좀 콘텐츠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좀 낮춰줘가지고 좀 일반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부분도 좀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들에서 인신매매단이나 이제 좀 마약범죄 조직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비단 외모 중심의 어떤 게시물 때문에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범죄를 방관하거나 그냥 놔두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다. 이게 네, 뭐 회사 이익을 네. 이제 우선했다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고요. 예. 결국은 뷰가 얼마나 많으냐, 체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관련 부대 수입, 구매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네. 노렸다. 이게 그 내부 고발자의 주장입니다. 5월에 퇴사한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사람인데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 그렇죠. 이게 잘못된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는데 네. 정확히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그 담당을 했었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공되었던 자료를 이제 이 프랜시스 호건이 제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내부 관계자의 의견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회사의 사익을 위해 공적인 이익을 좀 묵살하는 부분들을 반복해왔다. 이 부분을 이제 뭐 TV에 나와서 고발을 한 거고요. 오늘 또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도 참석을 네. 해서 뭐 페이스북이 이제 뭐 제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도덕적으로 파탄했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의회 차원의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정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 나쁜 정보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특히 셀럽들의 그러니까 사람들 유입을 많이 시켜주는 사람들은 혹여 그런 정보를 게시해도 좀 모른 척 해줬다. 이런 주장인데 네. 페이스북은 전혀 생각이 다르겠죠? 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좀 나올 때부터 좀 침소봉대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좀 일부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나쁘게 결론 내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뭐 유해 정보나 가짜 뉴스 관련한 대응에서 충분히 꽤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방송에 출연한 그 프랜시스 호건이 방송에 출연한 이후에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좀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 뭐 우리가 뭐 알고도 방치했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더 있었는데
좀 계속 좀 반박은 하고 있는데 여론의 어떤 무게중심은 일단은 좀 페이스북에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페이스북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른바 폭동이 일어났고 네. 국회가 침탈당했다 이런 네.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겠군요. 뭐 소셜 미디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는 뭐 넌센스다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프랜시스 호건 같은 경우는 좀 그 미국 대선 전후에 충분히 이제 폭동이 예고되는 징후들이 있었고 네. 그런 우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팀을 대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페이스북이 이제 해체를 이제 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폭동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프랜시스 호건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번 논란이 미국 밖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페이스북이 말하자면 플랫폼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을 담배처럼 중독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내 플랫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페이스북, 계열사인 인스타그램, 왓츠앱 전 세계적으로 6시간 동안 먹통이었어요. 네. 이거는 왜 그랬어요? 저도 어제 새벽에 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6시간이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 정도의 규모가 되는 정도 회사에서 6시간 동안 모든 거죠. 서비스들이 장애가 발생해서 네.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6분도 굉장히 긴 그죠. 시간이에요. 뭐 네. 종종 1, 2분만 뭐가 멈춰도 이제 종종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는데 거기에 그쵸. 대해서도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편치는 않거든요. 난리 네. 나죠.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만 해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한 장애가 1시간 정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게 꽤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도 6배 이상의 장애 시간에다가 이번 경우에는 페이스북 내부 직원들도 업무를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장애가 거의 페이스북 전체로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좀 일단 원인 파악은 결과 해킹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 데이터 센터가 좀 트래픽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설정에 좀 오류였다고 페이스북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이게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제가 좀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 네트워크를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핵심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환경 설정을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면서 서비스 전체 다운으로 좀 이어진 거죠. 6시간. 그래서 이게 좀 이게 한 회사의 하나의 실수가 이게 뭐 페이스북에 좀 수십억 명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수십억 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되게 놀랍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코리아 정기현 대표가 어제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제도 이 얘기가 지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접속 장애가 있다고 하면 단순히 즐기는 사람이야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인스타그램은 그 소위 라방이라고 하는 네. 라이브 방송으로 이커머스 하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가능한 겁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사과는 했어요. 뭐 정기현 대표도 이제 사과를 했는데 보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뭐 페이스북이 일단 명분으로 드는 게 뭐 무료로 제공하는 거고 무료로 제공하는 거고 이제 뭐 서비스 특성상 이제 기술적 어려 없이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약관에 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좀 보상 부분까지는 뭐 좀 할 필요가 없다는 보상 입장을 안 해준다 이 얘기군요. 네, 지금 네. 현재로서는 보상 관련한 얘기는 따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 6시간을 보상하면 회사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무료 서비스의 어떤 네. 딜레마일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네. 뜨면서 많은 부분들을 무료로 좀 많이 좀 쓰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 황 기자님 그게 진짜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네. 우리의 체류 시간과 거래 정보와 우리 데이터를 파는 관심사와 거죠. 네. 그 데이터를 주고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무료라서 안 돼도 물어주지 않겠다. 이거는 좀 구차한 변명 같은데 가끔 뭐 이렇게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운 그쵸. 상황이죠. 좀 지금 최근 어떤 프라이버시 인스타그램 논란까지 좀 겹치면서 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곤욕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냉장고나 TV를 샀는데 이게 6시간 동안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비자가 난리가 그럼요. 나겠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술이 많이 접목된 것들, 특히 통신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꽤 너그러워집니다. 전화기가 가끔 통화가 안 된다 이러면 TV가 가끔 안 나온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기가 가끔 안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은 전파가 잘 안 잡히나 보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 6시간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뭐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 보상을 해줄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해도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단 소송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기통신 사업법 네. 상에서 그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의 좀 그 장애들 좀 규제하는 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보상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하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구글로 가볼게요. 우리는 어제 그 토스뱅크가 새로 문을 네. 열면서 120만 명이 달려갔단 말이죠. 네. 구글도 금융업에 진출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계좌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 한다더니 왜 안 한다고 입장을 바꿨나요? 예, 뭐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2019년인데 구글이 직접 뭐 은행 라이센스를 받아서 계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 내 이제 크고 작은 좀 다수 은행들하고 협력을 해서 구글페이라고 하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다양한 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플렉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좀 10여 개 은행들하고 이미 제휴를 좀 맺었고 준비를 잘 해왔는데 네. 원래 이게 2020년에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네, 네.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 등이 좀 맞물리면서 올해로 좀 늦춰졌다가 최근에 이제 아예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네. 알겠는데 왜 안 네. 한대요? 좀 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플렉스를 해서 어떤 플렉스를 할 경우 이제 플렉스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들이 더 많거든요. 그쵸.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구글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걸 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기존 금융권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와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을 테니 네. 외부의 압력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좀 구글이 사실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이제 디지털 광고 이후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금 굉장히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 클라우드의 좀 핵심적인 고객 산업군이 이제 금융이고 그 중에서도 은행들입니다. 이제 근데 은행들이 네. 이제 플렉스 때문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을 것을 좀 우려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네, 고객보다는 은행들에게 자기들의 기술을 파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대만의 TSMC하고 같은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겠는데 끝까지 안 할지 그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요거는 하나 안내해드리고 가죠. 재난지원금 대출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으로 시작해서 무슨 대출, 무슨 지원 승인 대상이십니다. 이 기간 안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문자 굉장히 많이 오죠. 저도 지금 여러 개의 은행을 사칭해서 보낸 문자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것 같은데 요거 대부분 스팸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시험을 안 봤는데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시험 안 봤는데 100점 맞았다는 이 성적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정부가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사람을 혹하게 하거든요. 요거 어려운 상황에는 혹시 정말일까? 보이스피싱 의심하다가도 요거 낚인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요즘은 광고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로지, 레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고 TV에서는 광고 말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못 뵌 것 같아요. 이분들 누구실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만 명이 넘고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 올려주면 광고당 1,000만 원씩 광고비도 받는다고 해요. 이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이고 왜 등장했는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우리는 금요일 날 보다가 어색해요? 네, 좀 어색한데요? 네, 어색하고 좋습니다. 저도. 우리는 사실 사이버 가수 아담색입니다만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일단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많이 아시잖아요.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단순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영향이 어떤 제품의 구매로 이어지고 또 어떤 것들을 홍보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게 광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인플루언서라는 그 어떤 포지션 자체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과거 우리가 스타들, 연예인들이 했던 그 광고 모델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훨씬 확대된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앞에 가상, 네. 버추얼 혹은 디지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붙으면은 그야말로 디지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으로 존재하는 인플루언서라는 겁니다. 아, 사람이 아니네요. 예, 그 좀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실제 네. 존재하지 않는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플루언서라는 거의 본질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전 인격적인 그 사람의 인간 자체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출하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 그 사람이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특히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하나의 이렇게 스냅샷 느낌으로 단편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인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소비하고 거기에 영향을 네. 받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난 거예요.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이미지라면 우리가 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모아서 만들어줄게. 그렇죠. 그게 네. 바로 디지털 인플루언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어떤 탄생 배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가 바로 로지라는 맞습니다. 이분을 뭐라고 해야 돼요? 로지라는 분? 로지라는 사람?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한 은행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 객차에서 춤을 추다가 빌딩 가장 그 높은 곳에서 아주 선명한 붉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끝나는 그 광고 기억하실 텐데 사이버 가수 아담 세대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뭐 거의 발전도 이런 발전이 없어요. 사이버 가수 아담과 비교하기에는 우리 이 로지 분에게 좀 미안하죠. 사실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네. 어떠한 연예인 외모 같은 걸 차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냥 3D 형식으로 존재하는 네. 하나의 캐릭터였다라면 이분 로지 분은 어떤 다양한 성격과 심지어 신문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네. 진짜요? 다양한 성격과 네. 어떤 그 개성, 심지어는 우리 MBTI라고 성격 있죠. 그 성격 패턴 유형이 뭐예요? ENFP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ENFP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정말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워낙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리얼해요. 이거 아마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처음에 그래서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참 묘한 얼굴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춤을 격하게 추는데 이 아주 타이트한 셔츠를 입고 춤을 추잖아요. 타이트한 셔츠에 조거 팬츠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춤을 추거든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리얼한데 사람이라기엔 또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로지의 SNS 팔로워가 무려 4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지금 10만 넘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이에.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얼굴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AI의 딥러닝 기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목소리 그다음에 얼굴 표정, 그러니까 이 표정만 한 800여 가지 이상, 1000여 가지 이상, 그다음에 몸 동작까지 합하면 이게 거의 10만 개 이상의 동작 패턴을 사람들이 이제 직접 동작을 한 것들을 이 AI의 딥러닝 기술로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목소리 배우는데도 한 4개월 정도 이상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3D 모델 기술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인간 같긴 한데 뭔가 인간 그 이상인 것 같은 뭔가 얼굴, 표정 그쵸. 이걸 느끼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AI의 딥러닝 기술로 어떻게 보면 조합해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서는 구현이 될 수 없는 그쵸. 이상한 초인간적인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자, 22살이라고 하고요. 아마 로지는 영원히 늙지 않겠죠? MZ가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완벽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 네, 이게 사람보다 더 사람 같고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한테 결국에는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내가 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은 그 저렇게가 다 모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물건을 쓰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 물건을 쓰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저런 풍경을 내가 연출하고 싶다. 혹은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가고 싶다. 혹은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인데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기존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조차도 커버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쉽게 말해 트집을 잡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뭐 어떤 마성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지가 하는 말, 입는 옷, 그리고 사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기 아주 쉽다는 건데 네, 심지어는 성격도 그래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뭐 막 인종차별에 막 반대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요새 최근에 MZ세대들이 네. 관심이 많은 어떤 사회적 정의나 PC 무브먼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완벽히 들어맞고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자신 많고 밝고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쿨하네요. 그렇죠. 네. 쿨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계에서도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기존에 사람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긴 시간을 고민해서 버추얼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모델 자리를 내주었을까? 사람보다는 지속성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이 큰 건가요? 그럼? 뭐 일단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150 수준까지 늘어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5조 가까이 지금 쓰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처럼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사고는 치지 않는 완벽하고 영원히 늙지 않는 모델이면서 종신계약이 가능한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는 모델. 그렇습니다. 그런데 MZ세대가 좋아하는 모든 걸 갖추고 그래요. 완벽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등장. 그렇지만 고민도 해볼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은 다음 주에 볼게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간기능 개선제 9402님, 알로에 7222님, 녹용 세트 9986님. 오늘 좀 일찍 끝난다고 하네요. 오늘 왜일까요? 교통정보가 아마 길어지는 모양인데 자, 예나님. 제가 예전에 휴학했을 때 잠깐 사이버 가수 아담을 만들었던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나름 앞서가는 IT 벤처기업이었어요. X세대 인증. 내일 올게요. 발전.